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현재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총선은 투표일인 오늘까지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과 인물 그리고 이슈가 없는 산무 선거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의 주요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표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1시까지 투표율이 조금 전에 나온 걸로 아는데요. 3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투표율 추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생각보다 많이 낮고요. 1시부터는 그 사전 투표율을 다 얹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네네. 투표율뿐만 아니라 뭐 선상 투표라든지 구계자 투표까지 다 얹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얹어서 37.9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이 지자체 선거 2014년 예. 지자체 선거 때 다 얹어서 38.8이었습니다. 예. 그때보다도 한 그 1포인트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때 최종적으로 얼마가 끊겼는가 하면 56.8이거든요. 예. 그때보다 1% 정도 낮다 그러면 55%대 후반, 55.9 정도로 산술적으로는 끊기게 돼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전에 투표율 추이를 보면 그때 지자체 선거 때보다도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급속한 투표율 상승이 없다면 이번에 그 투표율은 50% 중반대, 55에서 56% 사이에서 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선관위가 예상했던 사전 투표가 최초로 총선에 적용되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에 60%가 넘길 거다. 50%대 후반대가 될 거다. 네. 한 것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네. 부주의자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였고요. 어쨌든 네. 평론가님 보실 때도 지금 투표율이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좀 낮습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날씨가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좀 비가 왔는데 비가 왔기 지금 때문에, 사실은 예. 12시 넘으면서부터 날씨가 개고 있거든요. 굉장히 화창한 날씨입니다. 물론 이제 이 화창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놀러 더 갈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오전에 사실은 날씨가 흐리다 보면 고연령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이 오후에 집중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전제한다면 투표율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황장 소장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시긴 했는데 막판에 이제 조금 몰려 나올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2012년 대선 때도 그 막바지에 사실은 그 고려 연령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그렇죠. 투표 시간 넘기고도 줄 서서 투표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날씨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사전 투표가 별다른 뭔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 보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2014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하고도 비교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사전 투표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도 2014년 그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서 이번에 중앙선관위는 사실은 15% 정도까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근사치 정도, 지난번하고 근사치 정도밖에 예,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면서 네. 사실은 이제 분산 투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리 가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만큼은 이 사전 투표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투표율이 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소장님은 사전 투표의 효과 어떻게 지금까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 중에 사실상 절반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60, 70%가 사전 투표를 안 해도 투표하실 분들이 했고 사전 투표로서 전체 100이라고 보면 예. 끌어낸 것은 한 30, 40%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번에 사전 투표가 없었으면 40% 후반대나 50% 초반대에 끊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남은 시간에 지난 지자체 선거 전국 단위에서 사전 투표가 이 처음 실시되었던 지자체 선거 투표율로 환산해서 보면 시간당 1.6%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5시간 1시부터 6시까지니까 18%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 38%라 보고요. 37.9인데 38%라 보면 56 그러니까 55.9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때 추이라면요. 예. 근데 지금 그래프 추이를 보면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제가 볼 때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선거.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 혐오가요. 굉장히 여야당의 공천 과정 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또 업소형 뭐 또 정책이나 비전이 실종된 부분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 혐오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심화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사전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투표율이 이렇게 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 없이 어떤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놓고 이제 뭐 후보자가 너무 다 좋아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접전 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지난 90년대에 도입되고 난 이후에 유선 전화로만 하는 여론조사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한 40%가 집전화, 유선 전화가 없고 모바일을 쓰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여론조사의 기법이 법적으로 허용된 실질적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데 한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로 보이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모바일, 무선 전화를 갖다가 허용했다 그러면 깜깜이가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확연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특히 또 여야가 쟁점화를 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갖다가 투표장으로 끌어내어서 어쨌든 심판 투표로 끌고 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론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알기 어려운데요. 오늘 하나 예측은 가능한 것은 네네. 지금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서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좀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여당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 중노년층들이 투표를 안 한 것인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한 것인가 어느 한쪽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은 지금 네. 수도권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지금 날씨가 흐렸다. 그러면 이제 고연령층들이 투표장에 이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예. 오후에 나오실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제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일단 오전만을 전제로 하다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표 의향 조사를 쭉 해본 결과 의외로 5, 60대가 투표 의향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결국은 이 공천 파동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이번엔 투표 안 할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건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래도 이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특성이 이게 투표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장에 나오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안 나오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새누리당에게 조금 불리한 지금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오후에 결국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예. 고연령층들이 이제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비가 좀 오물해가지고 젊은 층들도 사실은 이제 어디 놀러 가려다가 포기한 청년층들이 꽤 늘었을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이분들도 오후에 이제 집에서 그냥 쉴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도 정말 투표장에 나오실 것인지 이게 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끝까지 지금 이게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좀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은 투표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역구 후보 그리고 정당 투표를 좀 엇갈리게 한 교차 예. 투표. 이게 좀 이번에는 유난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야권 지지자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뭐 이 지역구도 1번, 대부분은 비례대표도 1번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일부 이제 그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당이나 이런 부분의 지지자도 없지 않지만은 네네. 지금 이미 국민의당 지지율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한 4, 5%가 흡수된 것이 당의 예. 지지율로서 여태까지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후보는 뭐 2번을 찍고 이렇게 비례대표는 3번을 찍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예, 예.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굉장히 그렇게 돼가면서 국민의당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야권 지지자들은 견제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 근데 야당의 지지를 갖다가 분산시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에서 둘 다 힘이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견제 심리도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물을 때는 그렇게 답하더라도 투표장에 갔을 때 과연 그렇게 찍었는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평론가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과거 어떤 선거보다도 교차 투표가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좀 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그 일부가 이제 뭐 제3당 국민의당을 이제 지지하는 그 비례대표 부분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약간 좀 분할이 좀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이른바 이제 친노 강경파, 약간 진보 세력이 진보 색채가 강한 분들은 오히려 비례대표는 정의당 쪽을 찍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 호남에 이제 기반을 둔 호남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이제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이렇게 좀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역시나 가장 이득을 보는 건 국민의당이겠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비례대표 부분만 보자면 예.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는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말 희망하듯이 한 10석 정도까지 이제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5석에서 10석 사이 그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이제 결정될 것인가,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어떤 전반적인 그 교차 투표가 조금 더 늘어난다, 과거에 비해서 좀 늘어난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10석에 가까운 쪽이 될 가능성은 일단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외로 그 비례대표 이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당이 잘하면 그 의석까지 다 합쳐서 한 10석 가까이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소장님은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국민의당이 이 전국적으로 후보도 좀 내고, 예. 그런데 영남 지역에서는 후보가 절반도 안 냈습니다. 뭐 대구, 경북에서는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호남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했고, 수도권도 막판에 집중했지 한동안에는 안철수 의원 지역구에만 집중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주의 정당화를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의 분란에 의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력을 내지 못하고 나머지 지역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뭐 3%, 4%, 5% 뭐 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당 비례 이 투표에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이 지역구 후보들 득표율보다는 높을 거라고는 보지만은 그렇게 많은 집중 투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왜? 지역주의 정당 색채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이 정의당이 뭐 전국에서 이 지역에서는 한 2군데 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 의석에 비해서 비례대표 득표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적극 투표층이라고 하잖아요. 뭐 젊은 층이나 이제 노년층.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 적극 투표층 중에서 젊은 층은 늘고 노년층은 줄었다. 이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예상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비교할 때 이번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2030 세대의 이제 투표 참여 의향, 예. 이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5060 세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구수 면에서는 5060 세대가 지금 2030 세대보다 인구수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19대하고 비교할 때로 더 격차가 좀 벌어졌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젊은 층들이 만약에 투표 참여율이 높고,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의향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5060 세대가 투표 참여 의향이 낮다면 네네. 그대로 예를 들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편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고요. 젊은 층들은 뭐 이렇게 투표하러 가겠다라고 응답은 해도 실제로는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반면에 이제 그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누리당 뭐 꼴도 보기 싫고 나 투표장 안 가. 예. 그래도 정작 또 투표일이 되면 또 그래도 가서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과연 이 수평 상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여전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 상태로 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게 여전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 구조 자체를 뒤엎는 정도까지는 그 바람이 일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바람이 일라 그러면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것만큼은 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이 본거지인 영남 지역에서 지금 투표율을 보면요. 대구도 부산, 안 대구, 되죠. 예. 경남, 울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낮은 지역에 포함되고요. 경북만 조금 높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인데, 이걸 보면요. 그 본거지에서 투표 참여 의혹이 크게 높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도권에서도 새누리당에 지지를 하는 영남 출신 주량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을까? 본거지보다도 더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과연 많이 참가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막판에 들리는 얘기로는 노년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선 때처럼 막 들리고는 막판 시간에 또 있었거든요. 이렇게 몰려서 하지 않을까요? 예. 결집을 그렇게 할 만한 대선 때는 이 동인이 있죠. 향후 5년간의 나라 꼴을 뭐 상대당에 맡기지 못하겠다.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어떤 부분의 분노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절박성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 보여준 그 이런 어떤 행태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절박성이 있겠는가 있었다면요. 네. 마지막에 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집중 투표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1시까지 오면서 투표 추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투표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찍 가서 합니다. 예.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잠도 안 오고 하니까 해야지. 새벽에 오늘 투표하는 날이다 해서 좀 있으면 일찍 갔다 와야 마음이 풀리고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측면을 갖다가 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번에 근본적으로 투표율이 3일 동안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56% 정도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투표율이 아주 낮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민심이 이제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그래서 게 지금 안 방어하는 그래도 좀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비상이 좀 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투표 참여를 좀 하라고 막 독려를 좀 하고 예. 있는 그런 이제 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진작에 공천도 좀 잘하고 그런 논란도 없었고 한다면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말 흔쾌하게 가서 네. 막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제 네.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많이 좀 냉담해진 것이 이제 여러 지표상 이제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지켜봐야 그게 이후 이제 추이를 좀 마지막 남은 몇 예, 시간 지켜봐야겠습니다. 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역별 쟁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역대 선거에서 그랬듯이 뭐 어쨌든 뭐 이번엔 좀 저조하긴 하지만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수도권일 텐데 선거라기 구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야야 구도가 형성된 적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여당 입장에서는 엄살을 피우고 있지만 내심 좋아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 야야 구도가 수도권 승부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 구도를 예를 들어 이 선거 이 마지막 국면에서 정말 그 양당 지도부가 돌파해내는 뭔가 이런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다면 네. 이게 아마 막판에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이 승기를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운동장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거를 이제 확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역시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쪽 국민의당 쪽에서 응해주질 않아서 이게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일단 제1야당이 이걸 주도를 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막판에 표심 단일화라도 시도를 좀 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막판에 이제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야당에 혹시 좀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기본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야권 분열 구도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뭐 일부 표심, 야권 표심이 이제 그 결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집은 하는데 그 결집 효과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그 고연령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더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예. 지금 야권이 지금 이기기는 수도권에서 60석 이상 이기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영남 지역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대구가 이번에는 전부 빨간색을 차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 대구의 투표율이 전국 최저입니다. 33.1%거든요. 경북은 또 전국 최고에 가깝고요. 이 대구와 경북하고의 민심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과연 그런 이 친박 마케팅이라든지 업소가 통했느냐. 대구에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예. 아예 그냥 선거를 포기해버림으로써 불만을 갖다 표시하는 이런 행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도권이 이렇게 자세하게 수치로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는 한데요. 크게 낮지가 않습니다. 37%, 36% 후반대 예, 예.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의외로 수도권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았죠. 의외로 수도권의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박빙 지역이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요.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무소속 후보들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예를 들어 이 좀 냉소로 좀 돌아서신 새누리당에 대해서 돌아서신 분들이 그래도 나가서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가지 않고 그러니까 늘 그 투표장에 나가시는 그 골수 새누리당 지지층만 냉소만 하고 투표장 안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투표 그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만 투표를 한다라고 전제하면 오히려 친박 후보자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현재까지 총선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